네, 곧 2부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는 저희 미래를 대비하는 공공건축에 나아갈 방향입니다. 지역 현황과 공공건축의 역할에 대해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로 나눠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 현황과 공공건축의 역할인 기초지자체 관련해서 우선 차주영 안성시 총괄계획관님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서가 바뀌어서 잠깐 준비하느라고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은데요.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안성시 총괄계획과 담당하고 있는 차주영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2018년도에 당진시 총괄건축과를 시작을 해서 작년 연말까지 했고요. 안성시 총괄건축과는 재작년 연말에 시작해서 지금 한 1년 남짓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그 정책에서부터 여러 가지 중요한 사업과 서울시의 정책과 다른 지자체의 제도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민간 전문가 제도가 저렇게 좋은 도시와 좋은 건축과 좋은 공간을 만들기 위한 제도였지라고 다시 한번 이렇게 떠올리는 되게 좋은 계기였던 것 같고요. 근데 막상 그 당진도 그렇고 안성도 그렇고 인구가 20만 조금 안 되는 작은 소도시인데 실질적으로 실무를 하다 보면 그걸 많이 잊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그러니까 그 공공건축에 나아갈 방향이라는 큰 명제를 다루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작은 지자체에서 총괄건축가로 총괄계획가로 일을 했을 때 닥치는 일들이나 고민들을 조금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그 오늘 당진시 지금 2기 총괄 건축가님도 참석을 하셨는데요. 당진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군에서 시로 승격을 하고 좋은 공공건축물을 만들겠다라는 관련된 건축가 과장님을 비롯해서 그 인력들이 좋은 건물을 만들겠다는 그 강렬한 의지로 열심히 달려서 공공건축상도 굉장히 많이 받았고요. 근데 막상 좋은 공공건축물을 지어놓고 상도 받았는데 주민들이 그걸 호응을 못해서 부수기도 하고 그런 사태를 이제 겪으면서 정말로 좋은 건물이 뭐고 민간 전문가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고, 안성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목차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처음에 2020년에 잠깐 시작을 했다가 다시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는 제가 이제 일하게 된 2022년 연말부터입니다. 안성시는 아시겠지만 경기도 최남단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충청북도하고 경기도하고 충청남도하고 그 삼각지대에 있어서 안성시가 경기도인지 충청도인지 잠깐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많고 안산시하고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근데 어떤 분들은 안성하면 안성 탕면으로 주로 기억을 하십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보시면 평택 바로 옆에 붙어서 용인 아래 평택 옆에 붙어서 서부는 굉장히 도시화가 많이 진행이 됐지만 중부에 있는 시내 쪽은 굉장히 많이 쇠퇴를 하고 있고 동부는 또 농촌 지역이어서 굉장히 불균형이 심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런 고민을 갖고 있는 지역이고요. 인구도 보면 줄지는 않는데 여기 보시면 내국인 전체 인구 증가율은 7%인데 내국인이 5%라는 거는 외국인이 사실은 훨씬 더 많이 증가를 하고 있고, 초등학교에 300명 학생 중에 2명 빼고는 다 외국인인 경우도 있고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고 대학이 5개가 있는데 이 대학생들이 졸업하고 안성시에 남지 않습니다. 또 산업은 농업이 굉장히 많이 발달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종사자 대비 1차 산업의 GDP는 굉장히 낮고 2차 산업 제조업이 굉장히 많이 발달이 된 도시입니다. 그 종사자 10명 이상이 900개 이상 제조업이 있다고 하니까요. 세종시가 300개 정도인 거로 들었는데 인구 대비 보면 굉장히 많고 입지적으로 공장과 물류센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들어서기 좋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도, 이 평택 쪽에 붙은 공도하고 안성동만 인구가 소멸하지 않는 곳이고 나머지는 전부 소멸 위험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의사수도 굉장히 적고 도시공원은 5.7%밖에 안 되고, 근데 공공체육시설과 공공도서관은 엄청나게 많이 지어서 충분합니다. 안성은 지금
경기 버스도 최근에야 들어왔고요. 철도도 없고 여기 경부고속도로, 중부도 고속도로, 평택 제천간 고속도로, 최근에 또다시 세종 서울간 고속도로가 연결이 되면서 교통이 요지이고 외부로 가기는 너무 좋은데 안에서 이동하기도 힘들고 또 버스나 이런 걸로 서울이나 이런 데 가기도 힘들고 철도도 없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가장 많이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대중교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024년 시정 방향을 보면 시민이 행복한 도시, 지속 가능한 도시, 뭐 성장하는 도시라고 해서 산업을 키워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하는 과제도 있고 여기 사는 사람들이 잘 살아야 하는 과제도 있고 그다음에 또 지속 가능한 도시에 부응해야 하는 과제도 있습니다. 굉장히 과제가 많고 더불어서 사업도 많은데 너무나 많다 보니까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사실은 방향성도 없고 경쟁력도 지금 없는 상황에서 저희 민간 전문가들이 어떤 고민을 해야 되는지가 사실은 계속 지금 1년이 조금 넘었는데도 고민이 되는 사항입니다.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서부권과 중부권에 그 원도심 있는 곳과 동부권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각자 고민은 다르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안성시 전체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지 계속 고민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런 가운데서 민간 전문가에 대한 인식도 굉장히 낮습니다. 제가 처음 들어갔을 때부터 공무원들 대상으로 민간 전문가가 어떤 일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법정위원회랑 뭐가 다르냐, 옥상옥 아니냐, 가면 또다시 딴지 걸 거 아니냐, 왜 가야 되냐, 사업 늦어지는 거 아니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오시질 않습니다. 그래서 민간 전문가는 좋은 공간을 만들기 위해 함께 고민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처음에 민간 전문가 제도 아까 백선영 박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좋은 공간, 좋은 도시, 좋은 건축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이고 근본적으로는 전문성이 부족하고 장소에 대한 접근이 부족하기 때문에 민간 전문가가 들어가서 그런 것들을 같이 함께 해보자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도 같이 해야 되는 거고 그 제도도 그러니까 공무원들 역량도 같이 키워야 되는 거고 그런 역할로 접근을 해서 결국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공무원들과 함께 도시의 미래상이 어때야 되고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를 함께 도출을 하고 그거를 실현해 나갈 수 있는 하나의 원칙을 함께 공유를 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맞는 디자인 관리 체계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열심히 달려오지만 계속 공무원들이 바뀌고 그러면 매번 바뀝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이라는 게 있고 제도가 있고 그래도 결국은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을 할 때마다 매번 바뀌고 설명하는데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리고 그런 애로사항이 조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평을 하려고 올라온 건 아닌데 올라오니까 문득 그런 생각들이 계속 나면서 자꾸 이렇게 불평 비슷하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제 그 민간 전문가는 함께 고민하는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함께하는 조력자고 미래 비전을 같이 공유를 해야 되고 그러니 우리한테도 관심을 갖고 우리도 관심을 가질 테니 계속 협력을 하자라고 공무원들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업무들이 있기는 한데요. 결국은 어떤 공간이 좋아서 이렇게 만들자라기보다는 같이 좋은 거를 고민하고 만들어가는 체계를 만들고자 하는 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하려면 앞에서 저희 24년도 비전도 봤지만 사실은 다뤄야 되는 분야가 너무 많습니다. 건축뿐만이 아니라 문화, 관광, 산림, 농산, 사회복지, 환경, 에너지 모든 분야에 걸쳐서 건축, 도시 관계가 없는 곳이 없고요. 그러다 보면 총괄이라는 타이틀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버겁고 다 알고 모든 것들을 다 자문하고 다 조정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실질적으로 아는 거는 굉장히 적고 그런 것들을 다 조정할 만한 능력도 때로는 없을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계속 고민을 하다가 안성시는 단일 공공건축물 사업보다는 도시개발 사업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총괄계획과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공공계획과라는 제도를 공공건축과 사이에 만들었습니다. 옛날로 치면 분야별 전문가 같은 건데요. 도시, 건축, 조경, 교통, 뭐 이제 문화 하시는 분들과 함께
사실은 총괄계획과 공공계획과가 같이 총괄계획과 역할을 하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운영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부서에서 일어나는 사업들을 저 혼자 대응하는 게 아니라 같이 대응을 하거나 아니면 분야별로 쪼개서 사업 특성에 맞게 대응을 하거나 필요하면 다른 전문가를 추천을 해주거나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해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일단 도입을 했고요. 그래서 크게 보면 처음에 정책 수립하거나 마스터 플랜 수립하거나 기본 계획, 방향을 설정할 때는 총괄계획과와 공공계획과가 같이 움직이고 단위 사업으로 넘어가면 이제 공공건축가가 이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걸로 일단은 체계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크게는 업무를 발전 전략 구상, 계획 수립 중점 사업, 그다음에 이제 자문 시범 사업, 관리 체계 구축, 교육 이렇게 나누기는 했는데요. 다른 데서 하는 거랑 거의 비슷하기는 할 겁니다. 이 중에서 제가 오늘 조금 소개드리고 싶은 거는 세 가지 사례인데 하나는 다른 데도 많이 수립을 했겠지만 공간 환경 전략 계획이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비전을 공유하고 그 지역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툴로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안성시 전체 중에서 가장 지금 개발 수요가 높은 공도읍을 중심으로 공간환경 전략계획을 수립을 했고 여기 보시면 굉장히 많은 1만 제곱미터 미만의 도시개발 사업들이 우후죽순으로 일어나고 있고 여기서 만들어지는 공원이나 도로나 이런 것들이 기존 도로와 연결이 되지 않아서 엄청나게 난개발에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환경 전략계획에서는 크게 이 그러니까 하천 축을 중심으로 녹지를 확보를 하면서 생활 공간을 좋게 하자라는 틀 안에서 교통체계와 녹지체계를 만들고 그거를 그 개발 가용 부지들을 도출을 해서 이 녹지축과 교통망이 연결이 되려면 어떤 가이드라인을 줘야 되는지를 위주로 조금 이제 개발하는 거를 초점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개발 수요가 굉장히 높고 개발을 도시개발 사업을 관리할 수 있는 툴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접근을 했었던 거고요. 두 번째는 반려동물 테마파크라고 시장님 공약 사업인데 동물 보호소하고 반려동물을 데려와서 노는 공간을 함께 기획을 해서 만들겠다라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축산과에서 진행을 하는데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래서 일단 기획을 했으면 좋겠고 기획 때 조경 전문가와 건축 전문가가 함께 들어와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그렇게 진행이 됐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부서와 사례지랑 이런 데를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 누가 사용을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하나씩 촘촘하게 계획을 하고 도출을 해서 실행 가능한 기획을 하고 그거를 이제 사업을 진행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에 이제 조금 방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례는 굉장히 작지만 저로서는 굉장히 좋은 그러니까 의미 있는 사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안성에는 농업 기반 도시이기 때문에 그 저수지가 60개가 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자원화해서 관광을 조금 활성화해 보려는 게 시장님 공약 사업 중에 하나였는데 이미 엔지니어링 사에서 들어와 갖고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뭔가를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크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다 천편일률적으로 만드는 다리도 있고 데크도 있고 도로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그런데 화장실은 시작하기 초기 단계여서 화장실을 조금 특화해서 하면 어떨까. 그래서 기존에 가면 주차장 옆에 그냥 가는 화장실이 아니라 화장실을 가족 화장실로 만들자. 그래서 여기는 화장실이 가면 랜드마크도 되지만 가족들이 와서 쉴 수 있는 휴게터를 만들자라는 거를 그 기반으로 조금 이런 화장실에 대한 공공건축가는 아니지만 젊은 건축가를 선정을 해서 시범 사업으로 아예 설계 단계부터 진행을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 지역에 지금 보시면 고사모수라고 용인이랑 굉장히 가까운 데 있는데요. 낚시의 성지고요. 이렇게 새벽이 되면 물 한 개가 껴갖고 굉장히 아름다운 경관을 만드는 곳입니다. 여기에 요곳하고 요곳에 주차장과 어린이 숲이 있는 곳에 화장실을 저희가 이제 제안을 한 건데 주차장 옆에 있는 거는 도로의 버스 정류장 인근에 만들어서 버스 정류장과 여기 이렇게 있는 요 휴게 공간을 만들어서 그 녹지와 이 도로에 있는 그 사이 공간을 좀 활용하도록 하고 여기 보시는 요게 라운지라고 하는 게 가족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로 조금 그 접근을 해서 진행을 한 거고요. 이게 이제 도로에서 봤을 때 버스 정류장으로도 쓰이고 안쪽으로 보면 약간 녹지처럼 보이는 이런 컨셉을 조금 지향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물가 있는 어린이 숲속 놀이터가 있는 곳은
여기가 지금 경사가 있는데 호수가 있는 곳이고 이쪽에 다리도 조금 더 제한을 해서 추가한 부분이고 여기가 지금 가족 화장실이 되는 부분이고 여기가 남녀로 나뉘어 갖고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개념으로 설계를 해서 지금 공공디자인 심의 받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조금 이런 자리가 좀 자주 있었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각 지역마다 굉장히 다른 고민들이 있겠지만 민간 전문가로서 활동을 한다라는 게 때로는 굉장히 이렇게 벽에 부딪히기도 하고 도움이 필요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렇게 조금 네트워크를 알고 있으면 이런 고민들을 조금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도움이 될 때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성시 차주영 총괄계획관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럼 나건 부산광역시 총괄디자이너님의 광역지자체에 대한 그 현황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제 오늘 제가 느끼는 느낌이 오리엔테이션에 왔다, 전국적인 오리엔테이션에 왔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오늘 보니까 헤어스타일도 저같이 미는 사람이 저밖에 없고, 이 총괄 디자이너도 저밖에 없고, 제가 또 남이 한 거 똑같은 거 하는 걸 되게 싫어하는데 오늘 발표 자료도 하마터면 그렇게 갈 뻔한 거를 안 하기를 너무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오리지널 서울 사람이죠. 4대 문안 사람인데 작년에 진행됐던 부산의 이제 도시 브랜드를 리뉴얼하는 작업에 제가 총괄 디자이너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이내믹 부산이라고 하는 슬로건을 부산 이즈 굿이라고 바꾸고, 그다음에 오랫동안 써왔던 갈매기와 오륙도 바다가 있는 아이덴티티를 입체적인 비로 바꾸고, 그런 일을 하다가 이제 총괄 디자이너로 이렇게 임명이 돼서 와 있는데, 지난 6개월 동안 부산을 이렇게 보니까 정말 팔색조와 같은 도시다. 팔색조와 같이 정말 다양한 매력이 있는 도시다. 서울은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강남과 강북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도심에 비해서 부산은 저 다대포 저 아래서부터 저 기장 위까지 하나로 연결되는 그런 컨티니어스한 그라데이션이 있는 도시라는 거. 결국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 도시인데, 이 도시를 어떻게 하면은 정말 좋은 도시를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이 저의 고민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많은 분들 그렇겠지만은 저는 부산 일주일에 한 번씩 내려가는데 KTX 타러 갈 때마다 이 가슴이 설레는데, 부산하면 가슴 설레는 건 아마 저만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리면 뭐 공공건축의 모든 현안은 아마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보신 슬라이드를 조금 오리엔테이션을 좀 바꾸고 규모를 좀 죽이고 키우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그게 부산의 모든 현안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제일 중요한 게 작년 9월 20일 날 박형준 시장께서 2030 부산도시 건축 디자인 혁신 방안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제가 볼 땐 이것이 부산시의 가장 큰 현안인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 초기부터 3D 입체 공간 계획을 수립하겠다. 혁신적인 건축 디자인, 서울과 같은 그런 제한 제도 등을 도입을 하겠다. 그래서 부산을 유니크한 디자인 도시로 조성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시장님의 큰 계획이고요. 그래서 39곳의 마스터 플랜인데, 거기서 보여드리는 모든 이미지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보신 다른 도시랑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큰 그림 하에서 건축 도시 디자인을 총괄하는 총괄 디자이너를 저를 유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총괄 디자이너 제도를 통해서 건축 도시 디자인 혁신을 통해서 부산의 도시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부산시의 큰 그림이 되겠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홍익대학교에 있는데 학교에서 제가 중간 평가를 안 합니다. 최종 평가만 하는데요. 하버드에 있던
디퍼런트라고 하는 그 책의 저자 얘기를 들어보면 이 중간 평가를 하면 최종 결과가 다 비슷비슷해진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러 사례를 보면서 걱정되는 거는 각 도시마다 다 다른 특색이 있는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같은 컬러로 다 가버리면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우려가 좀 있고요. 어떻게 하면은 부산만이 갖고 있는 그런 가치를 부산답게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이 가장 큰 고민인 것 같습니다. 크게 보면 공공건축과 공공디자인, 저는 크게 보면 도시 디자인의 이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쪽에는 다 전문가시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도시 디자인은 도시의 모든 것이죠. 자연과 그다음에 디자인한 인위적인 것들, 그리고 그 안에 들어 사는 그런 시민들이 이 도시 디자인을 요소를 만들고 있는데, 대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보면 자연도 좋고 인위적인 것들은 점점 좋아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이 시민 파트가 조금 부족한 것이 좀 아쉬운 느낌이고요. 아마 이거는 세월이 좀 흘러야 해결이 되는 그런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하는 모든 활동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건 것 같아요. 저희도 시민 행복 도시 얘기하는데 여러 도시에서 시민 행복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모든 활동의 궁극적인 목표는 행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봤더니 이 어원적으로는 이 스칸디나비아어의 햅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행운을 뜻하는 단어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쩌다 한번 행복을 주는 거지, 이것이 항상 행복하면은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거지.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짜증만 나지 않게 해줘도 성공을 하는 거고, 즐거움, 그 과정에서 오는 긍정적인 감정, 더 나아가서 결과에서 오는 긍정적인 감정인 기쁨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것이 저희의 가장 큰 과제입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균형과 조화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기능과 아름다움, 그리고 우리 공직에 계신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그 비용, 그리고 거기에 따른 효과.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서울에 오래 살면서 뒷골목을 다닐 때 한 번도 횡단보도를 건널 때 차를 보고 건넌 적이 없어요. 그냥 건너면 차들이 쓰더라고요. 근데 부산은 제가 건너가면 차들이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보행자 조심 도시에서 보행자 중심 도시로 가자, 그런 거를 지금 캐치프레이즈로 지금 하고 있고요. 결국은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모든 도시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젊은 시민들이 절대 그 도시를 떠나지 않고 방문객, 관광객들이 편하게 많이 오고 와서 좋은 경험을 하고 다시 오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고 돌아가서 입소문을 많이 내고 안 와본 사람들도 함께 같이 오고 또 부산에 와서 일도 하고 휴가도 즐기고 다른 사람들도 불러 모으고, 그래서 시민들이 차고 넘치는 곳으로 만들자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도시들이 강구하고 있는 것이 요 히트 레이트라는 것입니다. 요 히트 레이트는 뭐냐? 아무리 타석에 많이 들어서도 이 안타를 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도시에 많이 갔는데 그 도시에서 이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여러분들이 했던 그 많은 노력들이 다 수포로 돌아간다는 거죠. 저도 순천의 정원 박람회부터 많이 관여를 했는데 순천의 고민은 그렇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아름답고 자연을 보고 가지만 돈은 여수 밤바다로 여수 가서 다 쓰고 온다는 게. 그러니까 이 각 도시들이 어떻게 이 우리 지역의 좋은 건물, 화제가 된 이슈들을 보러 왔을 때 이 사람들을 붙들어서 그 사람들의 직업을 털 것이냐 하는 것이 아마 공공 디자인의 이슈, 총괄 건축가나 총괄 디자이너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많은 일이 있겠지만은 디자인을 통해서 좀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부산의 이슈고요. 이거는 뭐 부산의 공식적인 그런 개념은 아니고 공공 총괄 디자이너인 저 개인의
그런 견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낙원 총괄 디자이너님이셨습니다. 다음은 박종기 보령시 총괄 건축가님의 발표가 있으시겠습니다. 박종기 총괄 건축가님 자리에 네, 오셨습니다. 네, 보령시 총괄건축가 박종기입니다. 네, 저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주제를 미래를 대비하는 공공건축의 나아갈 방향이라고 주셔서 어떻게 하면 공공건축이 나아갈 수 있을까라는 걸 좀 생각해 고민해봤습니다. 저희 보령시는 굉장히 짧습니다. 작년 8월에 공공건축가가 이제 선정이 됐고 저는 수석 공공건축가로 우선 선정이 되고 올해 2월에 총괄건축가로 위촉이 되었습니다. 여타 지자체의 공공건축가 분들과 총괄건축을 하시는 업무와 비슷하게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짧은 시간 동안 굉장히 많은 일들을 했었고요. 특히 우리 공공건축 팀장님 또 팀원들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계십니다. 네. 네. 저희는 월 1회 정도 정례 회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한 차례 정도는 매월 한 차례 정도는 꼭 그 현장에 가서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장에 갈 때마다 이게 다 다른 사진입니다. 꼭 비가 왔습니다. 비 오는 날 꼭 가게 됐고요. 우연치 않게도 꼭 비가 왔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재밌게 즐겁게 즐거운 마음으로 낙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행복한 마음으로 지역에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공공건축가들이 지금 이렇게 활동하고 있고요. 네, 지금 이제 추진하고 있는 업무들입니다. 굉장히 많은 업무들이 있고 이 업무들 하나하나가 저희 공공건축팀들의 땀과 노력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 보령시를 소개하면서 또 나아갈 방향 얘기하면서 가장 주요하게 생각했던 무엇인가 생각해봤는데 저희가 작년에 보령빛도 숲공원 아이돌 공모전이라는 걸 했습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했었고 그 다음에 전문가를 대상으로 2개로 나눠서 했는데요. 이때 이거는 이제 전문가를 대상하는 공모전이었고요. 일반인을 대상한 공모전이었습니다. 이게 저희가 나아갈 방향이 아닐까라서 좀 준비해봤는데요. 동영상 있으면 좀 틀어주시겠습니까? 네. 이거는 그 일반인 대상한 공모전에서 정말 일반인 건축 도시를 전공한 일반인이 참여해서 대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공공건축은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공공건축입니다. 특히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심화되고 있는 현재 지방 도시에서는 지역 주민과 함께 숨쉴 수 있는 지역 주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공공건축이 바로 나아갈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령시는 다 알다시피 서해안에 위치한 되게 관광 도시로서 있고요. 이거 다 아시는 거니까 10만의 도시이고 하지만 여타 도시와 마찬가지로 인구 감소와 고령화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들을 저희가 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령에는 대천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대천 해수욕장에서는 세계적인 축제인 머드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머드 굉장히 좋은 인프라들이 있는데요. 연간 1000만 명 이상이 방문하시고요. 이러한 인프라들이 멋진 것들이
그 지역 발전에 같이 연계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인프라가 공공 건축을 통해서 연계해서 발전시키는 방안을 저희가 좀 모색하고 있고요. 또 소멸 위기를 극복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좀 방향성 잡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지방 건축, 지방의 공공 건축이 나아가 방향이 돼서 제가 독일에서 공부해서 슈타트 에어 노이라는 개념을 좀 했습니다. 슈타트는 도시라는 거고요. 에어 노이어는 건 새로움입니다. 도시를 새롭게 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했는데 이 도시를 새롭게 하다는 새로움은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리적 상태가 변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 상태의 변화가 과거로부터 이어져야 됩니다. 연속성이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사회적인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가치를 품는 새로움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저희 보령시가 앞으로 나아가 공공건축에 좀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시공간은 변화된 새로움이 있어야 되고 이 변화된 새로움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율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움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공공건축은 과거와 현재에서 반복되는 이야기가 연속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는 저희가 찾아 나가야 되고 이게 도시의 문맥일 수도 있고 문화일 수도 있습니다. 이 연속성을 저희가 계속 찾아 나가야 하고 세 번째는 사회적인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왜 이런 공공건축이 해야 되는지 아까 보셨던 그 어린아이의 노래소리처럼 아이들 하나하나가 기후 변화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사회적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이런 가치를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공공건축이 바꿔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공건축을 도시를 새롭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럼 보령시가 꿈꾸는 새롭게 하면 무엇인가, 공공건축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보령시는 정감이 있고 정감 있는 건 감동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감동을 주고 싶고요. 향연이 있는, 행복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 향연, 즐거움이 있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건축을 만들고 싶습니다. 네, 새로움에 더해가는 보령시 공공건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박종기 총괄건축가님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기옥 총괄건축가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기옥입니다. 제가 지금 파주시 총괄건축가가 이제 만 5년 지났어요. 그래서 처음에 2019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원래 임기는 3번째 연임에서 내년까지인데 느낌에 임기는 다 못 메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쭉 그동안 진행했던 것들을 연도별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2019년이 아마 민간 전문가 제도 지원 사업. 그래서 여기 아까 백성겸 박사님이나 초기에 이제 영주, 당진 이렇게 그때 많이 이렇게 자료를 공유했던 분들이 있었고, 그래서 초기에 공간 전략 계획하고 그다음에 민간 전문가 2가지 지원 사업이 있어서 파주는 3번 다 지원 사업을 수행을 한 게 2021년까지 했고 22년에는 공간 전략 계획 2차 계획. 그래서 그렇게 진행되는 단계별로 정리를 했는데 주로 이제 처음에 진행했던 게 설계 공모 관련된 운영 체계하고 이제 공간 전략 계획. 그래서 나머지 뭐 건축 문화나 교육 관련된 것들은 앞에 있는 2가지에 의해서 다 파생돼서 나오는 아이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했던 게 2019년에 공모전 운영 체계부터 먼저 손댔어요. 그래서 2019년 초에 이미 진행을 해야 했던 공모전을 뒤로 미루고 한 3, 4개월 정도 사전 준비 작업을 먼저 했어요. 다 급한 프로젝트들인데 연말로 미룬 다음에 2019년부터 2020년 초까지 5개의 공모전을 진행을 했고, 그래서 아마 앞에서 뭐 공모전 관련이나 프로젝트 진행하는 것들은 오늘 뭐 이렇게 분량을 보니까 제가 발표한 게 한 10시간 발표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추격해서 큰 노드점들만 있었는데, 그래서 설계 처음 기획부터
그 만들어지는 데까지 보니까 평균 한 4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사이에 이거를 이제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이 버티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했냐면 그때 초기에 제가 들어가는 회의가 이제 시장님 주관 정책회의에 들어갔었고, 그다음에 그 재정심의위원회 일부로 들어갔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총괄건축가가 어느 부서에서 자문을 하면 이제 전체에 대한 그림은 못 봐요. 근데 그 확인해 봤더니 이제 재정심의위원회에 들어가면 크고 작은 행사부터 모든 프로젝트 돈 예산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다 파악을 할 수가 있어서, 그래서 재정심의위원회에 들어갔었고, 그다음에 시장님 주관 정책회의에 들어갔었는데 아마 비슷할 거예요. 정책위원회에 들어가면 이제 여러 프로젝트들을 용역 발표를 하는데 거의 제가 보기에는 뭐 청문회 하는 것처럼 용역사한테 이래. 그래서 그 힘들게 5개를 그 공모전을 하면서 그 5개 자리 잡을 때까지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고, 근데 그렇게 해서 첫 그 발표를 어떻게 했냐면 5 프로젝트를 한꺼번에 용역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그 설계사무소 건축가분들한테 그거 이제 그 회의장에다가 미리 뭐 모형이나 작업했던 거 동영상을 좀 갖다 놔달라고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해서 이제 진행을 했던 거고, 그래서 그 이후에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공간 전략 계획이 있는데 보통 보면 아마 이건 지자체마다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업 계획 위주로 어떤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게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파주가 가서 봤더니 서울보다 면적이 넓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파주에 대한 역사라든가 질이나 이런 걸 먼저 분석한 다음에 그다음에 1차 공간 전략 계획을 할 때는 여기 이제 1차로다가 이제 아까 그 의정부도 제가 그 공간 전략 계획 자문했고, 여기 또 양주시 총괄건축가 오셨는데 제가 자문위원장이나 자문위원 했던 게 그 의정부, 양주, 고양도 자문을 했고, 그러니까 거의 경기 북부를 다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역사적인 맥락이나 지리적인 특성을 갖다 이제 다 파악하게 됐고,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1차 공간 전략을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이거는 1차에서는 이제 의주대로축이라는 남북축을 진행을 했고, 2차에서는 경의중앙선축. 그래서 그 연결도시라는 주제로 전체를 하다 보면 파주시 동부 산악지대 빼놓고 이제 거의 다 파악이 돼서 이제 공간 전략 계획 같은 경우는 그 실제로 그 다음에 이제 파주시 도시 기본 계획이라든가 다른 단위의 프로젝트를 자문하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파악이 됐어요. 아마 이 공간 전략 계획에 대한 지원 사업이 없었으면 이 마스터 플랜 자문이라든가 단위 건축물 자문도 그 도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거기에 그 실제로 이제 진행되는 사업 계획 위주의 프로젝트보다는 오히려 거기에 유용하게 썼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건축문화재인데, 이거는 원래 건축문화재 같은 경우는 뭐 학생 건축상이라든가 건축상을 기본으로 해서 거기다가 여러 가지 뭐 시민 참여 프로젝트들이 진행을 되는데, 여기는 이제 파주시 자체에서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출판단지에서 원래 파주 건축문화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3회 할 때 저한테 전체 큐레이터를 해달라고 그래서 그 조건을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그런 파주시에서 진행했던 그 공공 프로젝트들, 이때는 지어진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계획안 5개 아까 공모전으로 했던 거랑 제가 들어갔을 때 이미 진행이 돼서 자문을 진행했던 하나 포함해 가지고 이제 5개, 6개 프로젝트랑 1차 공간 전략 계획 진행했던 걸 갖고 이제 전시회를 한번 진행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했었는데, 이때도 어쨌든 그 공모전을 통해서 그 설계사무소를 뽑으니까 대부분 다 이렇게 열성적으로 하는 분들이어서 이 원래 건축문화재 하려면 예산도 많이 잡고 해야 되는데 거의 예산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사무실에서 작업했던 거 하고 이런 모형들 다 갖다 놓고 동영상 제작해서 이렇게 진행을 처음에 한번 했었고요. 그래서 이게 진행됐던 것도. 그리고 건축문화재 하면 이제 이런 강연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그래서 이 강연도 어떤 걸로 진행했냐면 1차 공간 전략 계획의 주 내용하고 파주시의 역사, 지리, 인문 이걸 갖고 이제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교육 강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공공건축을 사용하는 시민들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시민과의 그 교류라든가 공감이라든가 이 부분이 결국에는 건축 문화재를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공공건축물들도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걸 공유하는 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 건축 문화재나 여기 프로그램이 아니고 파주시 같은 경우는 외부 인사 초청해서 수요 포럼이라고 계속 아마 분기별로 한 번씩 있었는데 그때 이제 처음에 제가 초기 2019년에 들어가서 일을 해서 2020년 아마 초에 그 공공 영역으로서의 건축이라는 주제로 이제 그 강연을 했었는데 요거는 이제 그 주로 공무원 대상으로 해서 아까 이제 여러 가지 언급이 되지만 총괄 건축가 제도가 있다는 것 자체도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부러 이런 건 적극적으로 하는 게 시 내에서 총괄 건축가라는 제도가 있고 그게 운영이 되고 있구나라는 거를 이렇게 알리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폐쇄적으로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과 자체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그 도서관 지원 사업인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그때 코로나 시작돼 가지고 그 줌으로다가 세 꼭지로 강연했는데 이것도 주로 그 공간 전략 계획에서 파주시 지리적 역사적 특성하고 그다음에 이거 미래 알아보기에는 이제 진행되고 있는 공공 건축물들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했었고 그다음에 이거는 찾아가는 공공건축 교육이라고 그때 국토부 지원 사업으로 아마 각 지자체에서 그 신청을 하면 가서 강의를 하는 건데 그때 이제 바로 옆에 고양시에서 신청을 해서 가서 공공건축에 대해서 강연한 적이 있어. 그래서 그 초기에 그 모든 거의 근간은 결국에 그 도시를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인 건축이 제대로 쓰면 거기서부터 도시도 정리가 되고 여러 가지가 정리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처음에 시작할 때 할 수 있는 거 먼저 하자는 개념으로 이제 그 공모전 운영 체계를 잡는 걸 먼저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때 이제 총괄 공공건축가 지원 사업 추진 일정을 2년 동안 했던 거를 한 표로 정리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아까 발표하신 것 중에서 아마 이런 아이템들이 있을 거예요. 뭐 공공 관리 체계 구축이라든가 조정 자문, 정책 자문, 마스터 플랜 이런 아이템들이 결국에는 이 공공 설계 공모 개선을 통해서 쭉 이어지는 거에 따라서 나오는 아이템들인 것 같고 이제 공간 전략 계획을 통해서 도시나 이제 이런 마스터 플랜에 대한 자문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것 같고 그다음에 이런 교육 같은 것들은 이제 뭐 교육 강연 이런 것들은 계속 이제 시민과의 소통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그 초기에 저희가 이제 국건위 주관으로 제 생각 회의를 꽤 했었던 것 같아요. 그 파주시에서도 이제 그 자문위원 이쪽하면 와서도 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그래도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냥 있는 걸 먼저 정리를 하다가 이제 이런 체계 정리하는 것들도 이제 공공 총괄 건축가의 역할이 어떤 것이지에 대한 것들도 이제 그런 자문이나 서로 교류를 통해서 얻어진 것 같고 한번 정리를 해본 거고 그래서 그 아마 초기에 지금 초기 분들도 계신데 틀 잡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 5개 용역 보고를 하게 된 거를 계기로 이제 공공건축 추진단이라는 단위 성립이 됐고 그래서 이 이후에 2023년부터는 공공건축과로다가 다시 이제 더 확대 개편이 됐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그 기획재정부 회계과 소속으로 청사 건립팀 TF팀에서 이 과정을 거쳐서 2년 만에 이제 그 추진단이 성립됐고 그 다음에 2023년에 공공건축과가 되면서 여태까지 이제 공공건축과로 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공간전략계획 같은 경우도 뭐냐면 파주시 전체를 다루고 있는데 이쪽 부서에만 알고 있고 잘못하면 캐비넷에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때 이제 확대 간부에서 줌 회의에서 이제 확대 간부 회의 하는데 줌으로 한 500명 정도 이제 그 각 단위 그런 동사무소 직원들까지 다 듣게 해서 이제 공간 전략 계획이라는 게 진행되는 사항들을 한번 공유한 적이 있어. 그래서 이때 공간 전략 계획을 이렇게 얘기했던 걸 단순히 이제 건축 계획이 아니라
파주시의 뭐 역사, 지리, 인문학 이런 것들을 다 총괄해서 관광까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설득이 됐던 게 이게 단순히 건축이나 도시 문제만이 아니라 역사부터 뭐 관광까지 다 다루는 게 돼서, 그래서 뭐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다른 부서에서도 관련 일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공간 전략 계획을 다 참조를 해서 하라고 그냥 지시사항으로 내려가서 이제 전체 공유하게 된 계기가 됐어. 그래서 뭐 나머지 부분들은 아마 이게 뭐 공심위를 한다든가 조례 개정을 한다든가 이런 과정을 쭉 거쳐서 현재는 이제 총괄 건축가가 지금 공심위 위원장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아마 전체 지금 2019년부터 21년까지 진행됐던 것들을 전체 이제 시스템을 갖춘으로 한번 정리해 본 표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도 이제 아까 했던 그 건축문화재 경험으로 2022년에 그 공간 전략 계획하고 여태까지 진행했던 10개 프로젝트를 모아가지고 공공건축 문화재를 만들어서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교육 강연 이런 부분들도 2023년에도 보면 내부에서 또 뭐 문화예술 아카데미, 그래서 이제 그 공공건축가분들하고 제가 같이 모여가지고 이제 시민 그 강연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때 그 공공건축에 대한 거의 주제로다가 강연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또 2023년 넘어가니까 이제 이때 강원도에서도 그렇고 고향에서도 그렇고 이제 공공건축 관련해서 이제 사례를 좀 발표해 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계속 했었고요. 그리고 요거 이제 설계 공모 관련되는 건 앞에 쭉 진행하면서 여태까지 이제 20개가 넘게 진행을 했는데, 지난번 이제 고향에서 자문할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광탄 그 도서관 같은 경우가 한 80군데 정도가 신청을 했는데 설계비가 3억 좀 넘었어요. 그러면 이제 한 80군데에서 1,000만 원씩 써도 8억인데 설계비가 3억인데 이게 그러니까 그건 뭐 제가 잘못한 것 같지는 않아요. 전국이 다 공정해지고 좋아지면 그게 분산이면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뭐 이러저런 과정을 거쳐서 이번에는 이게 이제 최근에 나간 건데 이제 따로따로 스케줄이 달리 있던 행정복지센터 4개를 묶어서 2개로 조닝을 한 다음에 이제 오히려 그 출품 제한을 했어요. 다 못 내게. 그래서 A존에서 하나 이상 못 내고 B존에서 하나 이상 못 내고. 근데 이번에 나갔는데 아마 신청한 게 4군데인데 한 350군데 또 신청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공모전 운영도 기존에 진행했던 데에서 이제 조금 바꿔서 실험적으로 이렇게 진행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 총정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공공건축 문화재의 내용이 연결도시 열린 공간으로 했는데 10개의 진행된 프로젝트를 보니까 이 그 열린 공간이라고 나눈 게 실제로 시민들한테 그 용도랑 관계없이 그 시민들이 공유하면서 쓸 수 있는 공간들이 다 들어가 있었어요. 이게 뭐 필로티가 됐건 중정이 됐건 뭐가 됐건 간에. 그래서 실제로 그 프로젝트를 공정적인 특성으로 내 주제를 정했고, 연결도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북 축으로 다 된 이제 그 경기 북부의 특성이 다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연결도시 그 열린 공간이라는 주제로 진행해서 이제 섹션 1이 그 공간 전략 계획 1차, 2차 진행했던 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동영상하고 동영상 제작하고 역사, 그래서 이 부분을 건축문화재 때 이제 보여주면서 오히려 파주나 이런 데들은 원체 그 뭐 접경지대 뭐 이런 키워드들이 많아서 문화 뭐 역사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는 편인데, 사실은 자연 환경도 너무 좋고 역사 콘텐츠들도 충분히 있고, 그래서 아마 그런 개념을 같이 공유를 했을 때 애착도 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건축 문화재를 통해서 공유하는 자리를 만들었고요. 섹션 2 같은 경우가 이제 10개 프로젝트인데 어떻게 진행했냐면 그 완공작은 사실 3개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나누냐면 완공작하고 건설 중인 거랑 설계 중인 거로다가 섹션을 나눠 가지고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먼저 완공됐던 게 이제 광탄도서관이에요. 그래서 그 실제로 보시면 알겠지만 그 서울이나 이런 그 광역지자체랑 다른 게 공공건축물이 들어가면은 그 주변에 대한 어떤 역할이 굉장히 다목적 역할을 해야지 돼요. 그래서 도서관인데
도서관 복합문화공간으로 공모전을 내보냈어요. 그래서 그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개념으로 내놨었고요. 그래서 이런 그 중정 같은 경우도 이제 다 보면은 이런 길 중정 이런 개념으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걸 많이 넣어놨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공공건축문화재를 했는데 일부러 운정신도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하지 않고 이 광탄도서관이 그 파주 동부에 잘 모르는 곳일 거예요. 이제 파주 거의 보면 이제 이쪽 그 자유로 타고 와서 해일이 찍고 뭐 이쪽 찍고 있는데 파주가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전체 면적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울하고 안양 정도 합한 면적이에요. 그래서 거의 점적으로 도시가 막 흩어져 있고 이제 산악 지역이 많기 때문에 많이 확장이 안 되고 그래서 자유로번으로 많이 이제 확장이 된 편이었고요. 그래서 여기도 그 광탄도서관의 1층에 다목적 홀을 만들었는데 거기서 진행을 했고 이것도 그때 뭐 도시재생 사업 예산 한 8천만 원인가 그거 가지고선 전용해서 문화재를 전체를 지금 운영 기획을 했었고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비용도 없어서 외부에서 못 불러서 내부 시민 합창단 불러서 이제 오픈 행사하고 그랬던 이제 사진이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전시장 전경. 그리고 그 2023년 요거 끝나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조금 의미 있게 저희 됐던 게 이게 중앙일보의 전면 기사로 나갔던 건데 제목이 이거예요. 그때 이제 뭐 이렇게 이 이후에 뭐 LH 사태 이것 때문에 이제 공모전 뭐 공정성 이런 게 굉장히 민감하게 대두됐던 때 같아요. 그래서 기사 취지로 보니까 그 왜 취재를 하려고 하냐고 이제 기자한테 물어보니까 그 공공건축물 공모전이 그 심사위원 사전 공개를 하면서 비리가 엄청 늘었다라는 전제더라고요. 그런데 파주한테 왜 연락하셨어요? 했더니 이제 다른 이제 건축판에 이제 다 물어봤더니 그 파주는 사전 공개하고서 잘 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세요? 라는 그 취지의 기사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게 뭐 영향이 있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냐면 20억 기준으로 20억 밑으로는 이제 사전 공개하게 되어 있고 20억 넘어가는 게 주로 이제 좀 대규모 건물이나 이제 아파트 단지겠죠, 뭐. 그래서 그 시장은 이제 사전 공개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사전 공개를 안 해도 된다로 알고 있어요. 해도 돼요. 그래서 그때 이제 민감했던 그런 식의 기사가 나갔던 건데 뭐 내용은 뭐 기회의 땅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 2019년에 파주 갈 때 그 공공건축 관련해서 이제 어떤 소문이 있었냐면 파주 무덤이라고 듣고 갔어요. 그냥 아예 내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 전에 이제 공모전 개수 비교해 보면은 뭐 한 5개 신청하고 3개 내고 이런 정도였는데 그 이후에 평균을 따져보면 이제 50개 이상 평균이 나오고 뭐 기본적으로 접수는 지금도 100개 이상 접수를 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내서 오히려 부담스러운 그 상황이 됐고요. 그래서 이게 2023년까지에 관련된 거고 그래서 이건 지어진 것들인데 이 같은 경우도 설계비 1억밖에 안 되고 그 광탄 행정복지대 뒤에 증축한 건물인데 창고 건물하고 몇 개 합한 건데 옛날 같으면 그냥 지역 입찰로다가 했던 건데 1억짜리를 한번 해봤는데 정말 의미 있게 좋은 건축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도 보면 가운데 이런 그 나중에 혹시 이제 그런 행사나 마켓이나 뭐 이런 것들을 준비할 수 있게 그 계획안이 나왔었고요. 근데 이게 지어지고 나면은 이제 이제 증명이 됐으니까 좋겠지 하는데 또 지어지고 나니까 여기다가 또 뭐 씌워달라 그러고 뭐 하여간 뭐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안 하게 원상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조리업 행정복지대 처음에 공모전 운영했던 건데 보시면 알겠지만 아마 그 각 지역 그 단위 지자체는 거의 비슷할 거예요. 어떤 공공건축물의 역할이 서울이나 뭐 이런 데 비해서 굉장히 중요해요. 짓고 나면 그 지역의 중심 역할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특색은 뭐냐면 그
1층하고 지하 1층을 오픈을 해서 공연장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거 처음에 이제 만들어 놓을 때는 막 거의 왜냐면 이 동주민센터에서 관리를 해야 되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긴 하지만 이제 이렇게 했더니 막아달라고 그러고 이제 그것도 유지하는 거 굉장히 힘들고요. 그래서 그거 자리 잡는데 몇 년 걸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식의 복합을 사용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공모전 이후에 지금 주로 이제 마무리할 때 제가 그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요게 이제 그 공공건축 문화재 했을 때 이제 그 건설 중이었던 프로젝트들 3개예요. 그래서 요걸 보면 이제 장애인 복지관 하나는 지금 현재 공사 중지, 공사 재개. 이거는 이제 코로나 때 겹친 건 다 비슷할 거예요. 공정률 30%고 이제 그 하청업체랑 공사비 관계로 정지돼 있고, 이거는 웅정보건지소인데 이제 기사에 이렇게 나가요. 이건 최근이에요, 그냥. 철망으로 마감 처리해서 흉물스럽 아직 지어지지도 않았는데 이것도 보면 이렇게 공사 중인데 이미 흉물로 전락됐다고 해서 문법에 맞는지 모르겠는데 공사 중인데 흉물로 이미 전락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올해 이제 준공한 거예요. 철망으로 해서. 그리고 이것도 이제 여기다가 공공이 쓸 수 있게 정원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도 이제 자리 잡는데 몇 년 이제 사용해보고 다르구나라는 걸 느끼는데 몇 년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지금 완공이 돼 있고, 이번에 여기 당선되신 분 이민아 소장님한테 국토제안 내렸더니 안 낸다고. 그러니까 상처가, 저도 그렇고 이런 기사 나가고 그러면은. 이건 이제 문산 청소년수련관도 이제 작년 말에 지어진 거고, 이렇게 해서 아마 보시면 똑같을 거예요. 이 뷰가 거의 비슷한 게, 거의 여기 바로 문산역이 있고 거의 그 서울처럼 온갖 건물들이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중심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이제 너무나 좋게 지어놨는데, 이제 이렇게 지금도 아까 이제 파주에서 10분 오셨는데 제가 오란 소리 안 했는데 그 초기에 이거 자리 잡을 때 그 팀장, 과장 했던 분들 5명 이제 딴과 이제 공공주택가랑 이제 건축가로 갔고, 현재 여기 다니시는 과장하고 왔다가 시간이 지체된 바람에 지금 다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부실공사 의혹, 하자투성이, 부실공사 의혹, 하자 이러고선 200몇 개의 하자가 나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거 하자 조그만 거 이렇게 다 합하면 몇백 개 나와요. 근데 그게 이제 기사로 나가면, 그리고 여기도 이제 새로운 팀장님 뭣도 모르고 이제 새로 와서 이제 불려다니고 있고, 그냥 지금 이게 몇 년 지나야 또 자리 잡을 것 같고, 이것도 아까 이제 그 조리 밑에 그 1층에 공연장 만들어 놓은데 이제 야간에 오케스트라 공연도 하고 이런 버스킹도 하는 걸 경험하니까 이제 조금 달라지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제안 어떻게 했냐면, 이 밑에 공간은 그 동주민센터에서 관리할 게 아니라 문화 그 체육관이나 그쪽 담당부에서 이 1년 운영 체계를 운영하게. 근데 사실은 총괄건축가가 어디까지 관여해야 될지 참 난감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까 공공건축 문화재 할 때 어쨌든 시민들을 공유해야 되기 때문에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이제 꼴라주 파주를 해가지고 했었는데, 여기 보면 재미나는 게 이름이 다 손 발레리나 이렇게 많이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정말 세상이 많이 바뀌었구나. 그 외국인들 많이 들어와 있고, 그래서 그 대상은 또 그 외국 친구가 받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아까 그런 기사도 있고, 근데 맨 마지막에 이제 여태까지 한 거 정리하면서 제일 이제 기억에 남는 사진들인데, 이걸 왜 넣냐면은 이 친구 때문에 넣었어요. 이게 여기 이거 상 받느라고 바로 옆에는 이제 부모님들이 온갖 그냥 애들 엿다 보내서 사진 찍게, 옆에 이제 부모님들이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막 위에서 내려오는데 신발 보면 이게 다 그 떨어진 슬랩바랑 이거 신고 위에서 막 공부하다가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공도서관이 얘를 위해서 있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공공건축의 역할이 물론 잘 짓고 여러 가지 다 거쳐서 결국에는
특정 시민을 한 것도 아니고 뭐냐면 경험하다 보면 아까 광탄도 그렇고 시민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주로 거기를 점유하고자 했던 시민이라든가 어떤 뭐 정치적 목적으로 시민 그 사람들을 저는 시민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불특정 그냥 아무 자기 의견도 못 내지만 그 이렇게 선량한 시민들 그래서 보면 그러니까 야, 이 친구가 나중에 커서 뭐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 광탄도서관을 고향이라고 생각하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이 친구도 마찬가지야. 광탄 그쪽 변방에서 했을 때 얘 나중에 건축가가 되려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이것도 보면은 이 부시장님인데 그냥 건축은 기능이야 이런 정서를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잘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잖아 뭐 이런 사실은 그 양분된 그게 있는데 그분조차도 이렇게 눈높이를 맞춰서 이렇게 무릎을 꿇게 하는 그게 그 공공건축계의 힘이 아니고 그래서 아까 그런 기사나 이런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거 쭉 정리하면서 되게 그냥 이렇게 무겁더라고요 마음이 쭉 정리하면서 이제 옛날 생각도 나고 힘들었던 거 넘어갔던 생각도 나고 근데 지금도 또 못지않게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봤던 늘 예측 가능한 기사나 이런 것들이 나오지만 또 그걸 넘겨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계속 넘길까 그게 이제 초기에는 에너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에너지가 닳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아 참 힘들다 그냥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서 오히려 이거 정리하면서 이건 많이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파주시의 이기옥 총괄건축가님 발표였습니다. 사실 저희가 시간이 많이 지체돼서 행사 일정상으로는 약 50분 동안의 자유토론 시간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50분 동안은 다 못할 것 같고요. 그래도 지금 현장에 계시는 총괄건축가님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이기도 쉽지 않은데 잠깐 한 15분, 20분 정도라도 자유토론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김종헌 위원님께서 네, 토론 시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네,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는 김종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발표를 들으시느라고 너무 힘드실 텐데 원래는 50분 정도 토론이 예상돼 있지만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 20분 정도 됩니다. 그런데 20분을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물론 너무 좋은 자료나 너무 좋은 발표들이 많아서 토론이라기보다는 저희 이제 이 자리에 모여서 총괄건축가로서 역할을 하시면서 문제점이라든가 어려운 점들, 그 다음에 또 국건위는 어쨌든 간에 대통령 직속기구로서 각 부처를 조율하고 그 다음에 그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그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잘 다듬어서 저희가 이제 국가 건축 정책으로 풀어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 7기는 6기까지가 그동안 이제 개발 위주로 나가는 건축 정책에서 건축에 대한 질이라든가 건축 문화, 그다음에 건축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국민들한테 알리고 또 건축 내부의 여러 가지를 개선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면 저희 7기는 6기까지의 노력을 기반으로 해서 도시건축에 대한 정책이 사회 문화적으로 어떻게 확산할 수 있을 것인가 좀 그 범위를 좀 넓혀서 아마도 총괄건축가들의 역할이 건축 자체만이 아니라 아까 이기옥 총괄건축가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회 전반적으로 이 총괄건축가 역할을 어떻게 확산시킬 것인가 이렇게 노력을 하셨는데 저희 7기도 건축계가 당면한 그 문제를 살펴보지만 그 도시건축이 갖고 있는 사회적 힘,
이런 것들을 확산시키는데 더욱더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오늘 발표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자유롭게 지금까지 진행했던 총괄건축가님들께서 어려운 점들 또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잘 기록을 하고 또 이번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제 오늘 전체적으로 모여서 이런 얘기를 듣는 게 굉장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다음 자리에 좀 더 심도 있고 발전된 그런 발표 자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총괄건축가님을 중심으로 해서 또 아니면 지자체나 아니면 공공건축가 분들이 자유롭게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잘 정리해서 국가건축 정책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짧아가지고 그냥 쭉 진행을 했는데 아마 초기에 그때 공공건축분야제 2002년 할 때까지가 저는 그냥 일단 한 세트라고 거기가 최종이라고 사실은 봤어요. 그래서 발을 못 빼고 계속 지금 있다가 이것저것 다 보고 있는데 이제 그 이후에는 그게 실행이 되면서의 문제인데 그게 여러 가지의 충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계나 초기 기획 단계 문제와 만드는 것과의 관계 충돌은 여전히 가장 첨예한 건 사실은 예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이렇게 시기에도 현상 공모를 통해서 이렇게 받는 건 뭐냐면 좀 딴 데랑 다르게 잘 만들어 주세요를 주문하는 거거든요. 근데 돈은 같아요. 근데 잘 만들어 주세요. 그러니까 그 사이를 메꾸는 거를 계속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문을 하면서 그 안에 대한 초안은 바꾸지 않으면서 정해진 예산 또는 예측 가능한 예산 안에 하느라고 뭐 지하를 날리기도 하고 모듈을 조정해서 투시도는 같은데 컴팩트하게 하기도 하고 하나하나가 현상 설계 끝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종류의 산들을 넘어간 거에 가장 큰 산이 예산이었어요. 예산 진짜 산인데 그래서 근데 더더군다나 지금 아까 파주를 일부러 저희 얘기한 게 저게 파주만의 문제는 절대로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예산을 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나 코로나 때 거의 이것저것 가면은 50% 정도 올랐어요. 30%. 그거를 일반인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일반인들이 하면 일반 시민이 아니라 뭐 의회가 됐건 담당 부서가 됐건 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민감하게 알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거 왜 자꾸 돈이 더 들어? 라는 그게 근데 한편으로는 이게 코로나 시기에 문제가 각 지자체 문제가 아니라 여기가 이제 국건이잖아요. 국가건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역건축위원회가 그러면 국가건축의 근간이 되는 예산하고 변수가 생겼어요. 그러면 근데 별로 이제 지원 사격을 받은 적은 없는 거. 알아서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저기도 보면 초기에 이제 공공 건축 운영하고 이런 걸 자리 잡을 때 굉장히 힘들게 이제 뭐 지역 간의 문제들 때문에 자리를 잡을 때 했던 과장님도 와 계셨고 지금 현재 과장님도 와 계셨는데 지금 과장님은 이제 불려다니고 있어요. 청문회 불려다니니까 근데 분명히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아무 일도 아니라는 거 당연히 그러니까 뭐 하자랑 부실도 구분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되어 있겠죠. 그래서 아까 그 사진을 보여드리는 것도 뭐 어떤 특정한 뭐 정치적인거나 뭐 특정한 어떤 이익 집단의 속성을 가진 시민의 목소리가 사실 대부분 커요. 근데 그것조차도 또 다 감안하면서 공공건축이라는 게 그것까지도 다 넘기면서 시민이 사용하고 자리 잡을 때까지를 봐야 되는 건 한 10년 넘게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이걸 버틸 수 있을까 하는 생각 들고, 그다음에 파주는 이제 공공건축가가 만들어져서 어렵게 진짜 만들어져서 오히려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하고 여러 가지가 오고 있는데, 그래서 다른 데 지자체에서 뭐좀 강의해달라고 하면은 공허함을 느끼는 게, 그래서 지금은 일부러 그런 부닥치는 기사를 내면서 마음이 좀 편하더라고요. 현실을 그냥, 그러니까 가서 대부분 이제 좋은 얘기 위주로 하고 오면 약간 거짓말한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런 느낌이 들어서 마음이 되게 불편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거는 뭐 누구가 다 책임져야 될 그런 게 아니라 공통적인 건데, 오히려 그런 공통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의 근거나 이유나 이런 그 되는 것들을 좀 서포트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국가라는 일, 예를 들어서 서울시면은 서울시 각 구단위는 이제 서울시에서 서포트하는 거고, 이제 그런 현실적인 거에 대한 디테일한 파악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임 대표님 말씀 좀.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우리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리가 끝나기 전에 두 번째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이셨던 우리 이상정 교수님하고 가협회의 한영근 회장이 있으니까 꼭 얘기를 시켜주세요. 네. 그리고 아까 이교 그 파주 총괄건축가님 이야기 정말 잘 들었습니다. 근데 마음이 꺾일 것 같다 그래서 절대로 꺾이지 말고 끝까지 가시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요. 저는 지금 이제 인천 총괄건축가로 있는데, 인천이라는 곳이 제가 알고 있던 곳하고 정말 많이 다르다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우선 규모로만 봐도 서울 면적의 지금 2배가 되는데, 인천을 보면은 개항장이기도 하고 원도심이 있는 굉장히 오래된 마을이 있죠. 도시가 있고. 그런데 또 그 옆에는 간척을 해가지고 만든 송도 신도시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정말 또 신천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외 나갈 때나 돌아올 때 꼭 들러야 되는 곳이 있죠. 영종공항. 그 다음에 그 북쪽으로 가면 강화도가 있습니다. 강화도에 가면 정말 우리나라의 선사시대 역사가 그대로 있는, 그래서 1200 스퀘어 킬로미터가 되는 넓은 면적에 여러 가지 다양한 걸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모든 그 총괄 건축가님들이 안고 있는 고민이나 또는 그 지역의 특성은 다 다른 것 같아요.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게 잘 될 거라고 저는 굳게 믿고요. 이것은 절대로 이 과정 중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법이 만들어지고 그 법에 의해서 조직이 생기고 그 조직이 작동하고 거기에 많은 분들이 일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잘 만들어져서 결과가 이제 곧 나올 거라고 보고, 눈에 보이는 결과들도 다 저희들이 갖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이런 자리를 빌어서 서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너무 좋은 기회고, 저는 오늘 공부를 많이 했고 많이 배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 저희가 뭐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충분한 이야기가 좀 어려운데, 어쨌든 그 초창기에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이기 위원장을 맡으시고 지금 현재 또 경상남도 총괄건축가로 계신 이상정 위원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경남 총괄건축가를 맡고 있는 이상정입니다. 사실 뭐 이런 자리를 만들어 준 데에서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각 그 지자체의 총괄 건축가님들에 대한 그 내용을 알 수 있다는 게 정보를 공유하는 뜻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 아쉬운 것은 제가 이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회의를 하든 행사를 할 경우에는 시간 계획이 참 중요한데, 저 경우를 든다면은 이제 공문을 받고 이제 와야 되겠다 했는데 우리 담당 공무원이
5시 반 기차를 예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행사가 5시로 종료되면은 설명이 그렇게 돼 있어요. 10분이면은 택시 타고 서울역 가니까 5시 반 탈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건 아니다. 제가 경험으로 봐서는 모든 행사는 늦어지니까 늦어도 너무 늦어졌어요. 지금 4시부터 자유토론인데 지금 5시 40분, 1시간 반 이상 늦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말 국건위 위원장님께서 다음 행사를 준비하신다면은 이 발표 계획도 그렇고 10분 했는데 엄청나게 많은 내용을 들어주셔서 좋은데, 그래서 저는 이제 뭐냐면은 절대로 안 된다 해가지고 시간을 아주 늦게 해가지고 제가 편안하게 앉아 있는데 많은 분들이 나가셔가지고 좀 그게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뭐 이왕 발표 내용은 정말 저도 잘 들었고,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국건위에서 각 지자체의 총괄 건축가나 공공 건축가의 제도에 대해서 그 지자체 장의 마인드에 따라서 엄청나게 변화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 미리 파악하셔가지고 전체적인 어떤 시스템이나 누가 총괄 건축가가 되고 어느 지자체 장이든지 간에 어느 정도의 균일한 그런 제도나 시스템이 돼야 안 되겠나. 그래서 그걸 우리가 각 총괄 건축가님께서 얘기하게 되면은 그것도 아마 자연스럽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총괄 건축가나 공공 건축가 제도에 대해서 국건에서 봤을 때에 최소한의 이선은 있어야 되겠다. 그거를 좀 파악하셔가지고 해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걸 제가 부탁드립니다. 사실 여기서 개개인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면 어려울 겁니다. 그거는. 그럼 제가 조금 표현이 지나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네, 중요한 말씀 감사드리고 저희 다음부터는 시간을 철저하게 잘 지켜서 원활하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자의 일원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시간이 없지만 그래도 한국건축가협회를 대표해서 오신 한영근 회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서울특별시 은평구 총괄건축가를 5년째 하고 있는 한영근입니다. 총괄건축가 제도랑 인연이 많습니다. 저는 국건위 위원으로서 5기, 6기를 해서 이 총괄건축가 제도의 어떤 탄생부터 시작해서 제 스스로가 이것이 어떠한 그 장단점이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진짜 몸소 겪고 싶었어요. 그래서 처음 3년은 버텼습니다. 4년째 되니까 보람이 있고, 5년째 되니까 또 보람은 있는데 또 새로 이게 바뀌신 공무원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 뭐 그런 또 어려운 점도 있고. 근데 첫 번째 아까 좀 우리 파주시 총괄건축가인 이기옥 씨 얘기 중에 이 국가적으로 그 예산에 대한 거, 공공건축물 예산에 대한 거, 기재부의 평균 예산으로 우리는 현상설계라는 공모라는 걸 통해서 제일 비싸고 제일 멋진 건물을 뽑습니다. 그리고 나서 입찰이라는 걸 통해서 80% 내지는 그런 그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이걸 요행히 져줄 수 있는 건설사가 당첨되기를 되게 바라고 있고요. 총괄 건축가가 아무리 기획 부분에서 잘 정리하고 공무원들과 열심히 하도 이게 실행 부분에서 그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없어요. 이거는 참 정말 우리가 이 공공건축의 이 설계부터 기획 단계부터 총괄건축가의 어떤 이 제도는 전 세계에 없는 유일한 제도인 것 같고, 이거는 정말 행운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건축인으로서 총괄건축가 제도가 있다는 거는. 저는 국건위에서 이 제도 만들 때 되게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 따라서 성패가 너무나 극명하게 갈릴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오늘 이제 총괄건축가님들의 발표를 들으니까 그거는 내 우려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거는 확대돼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확대돼야 되느냐?
저도 우리 이상정 위원장님이랑 똑같은 생각입니다. 이거는 지자체의 의지, 그 다음에 이 총괄건축가 제도에 대한 이해도에 따라서 극명하게 갈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자체장, 이 총괄건축가 제도를 활용하려는 지자체장들에 대한 그 충분한 교육 아니면 인지 내지는 제도적으로 이런 것들은 갖춰야지 총괄건축가 제도를 운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첫째가 총괄건축가의 위계입니다. 부자치단체장의 예우, 이것이 예우인지 아니면 조직표에 나타난 총괄건축가의 위계를 나타내는 건지 그거에 따라서 공무원들의 이 이해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기 그 공무원들은 아무래도 그 위계를 되게 중요시하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그 결재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총괄건축가의 얘기는 자문일 뿐이야라고 초창기에 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우리 지자체, 저는 행복하게도 우리 지자체장님이 그 자문이 아니라 자문된 거를 제대로 가는지까지 확인을 좀 해달라라는 의지를 직원들한테 표명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가끔은 그걸 잘 모르시는 분들은 총괄건축가의 자문은 자문일 뿐이야라고 또 치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그 명확한 그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어떤 이 프레임을 좀 정확히 그 지자체로 넘겨줄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뒷받침하는 팀의 구성입니다. 저는 은평구청 가면은 구청장님 위가 제 방이고요. 근데 이제 방은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에 지금 7급짜리 전문직, 그다음에 건축가에서 파견한 8급짜리 2명의 서포팅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도시계획과에서 이제 전체 걸 서포팅을 받는데, 이게 적어도 과장급은 한 명이 서포팅이 돼야지 이게 말빨이 맥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 부서에 대한 조정 역할을 하는데, 이게 7급짜리 7급짜리 죄송합니다. 7급의 그 말빨로는 다른 부서에 저기가 안 맥혀요. 그러면은 그때마다 이제 직접 전화해서 해야 되는 문제가 좀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총괄건축가 아무리 전문적으로 이렇게 자문을 해도 부서장, 과장들, 국장들이 딴 얘기를 하면은 이 담당들이 그걸 갖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평구에서는 총괄건축가 자문회의 할 때 국장까지 참여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날 안 오시면은 그날 거기서 결정한 대로 무조건 따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좀 직원들의 이제 우왕좌왕하는 거를 이제 근본적으로 좀 이제 저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침을 받을 때, 각 사업의 방침을 받을 때 방침 받기 전에 반드시 총괄건축가의 자문 의견서가 첨부돼야지만이 방침을 받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래서 그러한 등등해서 여러 가지 방법론으로 체계적으로 좀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자체장님의 의지, 그 다음에 총괄건축가가 늘 거기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서포트하는 팀의 위계, 물론 이거는 지자체의 규모에 따라서 반드시 달라질 겁니다. 왜냐하면 서울시만 해도 50만 이상인 곳과 이하인 곳에 기술직 공무원의 과장급 수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 어디 가나 아마 전국의 소규모 도시에도 마찬가지겠지만 그거를 적정하게 파악을 하셔서 시규모는 이런 규모, 그 다음에 구규모는 이런 규모, 아니면 저 군이나 이런 쪽에서의 어떤 차등을 조사를 하셔서 최소한 총괄건축가 제도를 활용을 하려면 이런 정도의 골격은 갖춰야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 그러면은 진짜 이거는 개인적인 희생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끝으로 제가 한국건축가협회 회장으로서 지금 그 공공건축 예산에 관련돼서 말씀인데요. 문체부에서 그 문화기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건축은 그 예술 11개 장르 중에 으뜸입니다. 왜냐하면 건축이 공공성이라는 그 양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건축은 산업적인 것도 있지만 문화예술적인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기재부의 예산과 우리 공공건축에서 현상 설계를 해서 이 그 갭이 나는 그 사업비 규모에 대해서 문체부에서 그 공공성이 뛰어나고 그다음에 건축 그 예술성 문화적으로 가치 있는 건물에 대해서 플러스 알파 제도로 해서 그 창작 지원이라고 해서 사업비를 사업비를 더 플러스 알파로 이렇게 얹어주는 거죠. 그래서 건설비도 플러스 알파, 그다음에 설계비도 플러스 알파. 그래서 그 생긴 갭을 메꿔줘서 그 공공건축의 어떤 질의 완성을 가져가겠다라는 그런 것이 이제 건축예술진흥법이라고 문화기본법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건축예술진흥법은 아직 제정이 안 됐어요. 미술진흥법, 음악진흥법 뭐 이런 것들은 다 지금 저기가 됐는데 그것이 우리 건축 서비스 산업 그 법에 그 보완적인 그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법을 지금 제정을 하려고 문체부랑 같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국건위에서도 좀 잘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2년 전에 시작을 했는데요. 국회가 늘 싸우다 보니까 여기에는 뭐 신경도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게 제정이 안 돼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저기 이게 회장님 너무 이렇게 좀 시간이 많이 지체가 돼서 네네 제가 정리해 마지막으로 주시면, 네. 그 예산이요 우리 건축하시는 분들도 되게 각성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건축 설계하시는 설계사들을 내가 총괄건축가를 하면서 보면은 이 시공비 예산에 대해서 전혀 관념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도 잘못됐지만 그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저기가 없습니다. 불란서의 예를 들면 기본 설계까지는 10%의 오차를 허용합니다. 저 건축 설계한 사람한테 실시 설계를 하면 5%까지 허용이 됩니다. 그게 특별한 이유 없이 그거를 버젓을 넘었을 때 건축사가 제재를 받아요. 대한민국은 그걸 설계한 사람들이 이 시공비에 대한 그 인식이 너무나도 없습니다. 이거는 국가적으로 한번 재교육을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를 감사합니다. 저기를 해야 될 회장님. 겁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꼭 이 말씀은 좀 해야겠다. 이런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저는 짧게 부탁드립니다. 전라남도 총괄건축가 손승건 교수입니다. 한 회장님 말씀처럼 총괄건축가 제도는 우리가 정책을 행정에다가 연결시켜주는 것으로서 이렇게 발휘가 되는데 우리는 정책을 제안을 하고 실제로 공무원들이 행정에서 집행을 해야 이게 효과가 발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의 연결 관계가 사실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고 건축기본법에서 제시한 것처럼 단체장이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처럼 실무에서도 마찬가지로 자세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국가 건축 정책의 방향이나 흐름들이 행정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조금 더 섬세한 이제 점검 단계, 지원 체계 요게 지금 준비가 돼야 될 걸로 보고 특히 아까 이제 한 회장님 말씀 중에서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유도하는 방법도 꽤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자체별로 잘 운영되는 지자체에는 아니면 프로젝트에는 국가 예산이나 아니면 지자체 예산 중에 어느 정도까지는 더 인센티브를 쓸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제도가 훨씬 더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서울은 너무 이제 큰 도시여서 도 단위의 행정구역하고는 전혀 방향이 다른 것 같습니다. 도 단위는 그 밑에 예를 들어서 20개 기초 단위 그 자치구로 돼 있어서 전부 프로젝트가 분산되는 그런 단계이고, 이런 행정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해 가지고 행정으로 연결시키고 지원하는 이런 것들이 저는 매우 필요하다고 봅니다. 너무 죄송한데 한 분만 더. 발표도 짧게 하려고 해서 짧게 하겠습니다. 정말 오늘 너무 좋은 기회인데 저는 국권에 좀 부탁드리고 싶은데, 지방 도시 소멸과 인구 감소가 너무나도 심각합니다. 정말 그거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은 지금 총괄 건축가 분이라 생각합니다. 지방에 이분들이 모일 수 있는 자리를 한 번 더 마련해 주셔서 인구 감소와 지방 도시 소멸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제안을 방향에 이끌어가 주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는 그 국건위의 기획단이시면서 또 국토부의 건축정책국장님이 와 계십니다. 이우재 국장님 와 계셔서 충분히 이야기를 들으셔서 국토부의 정책이나 실행할 때 여러 가지 집행할 수 있는 국장님이시니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방금 소개받은 국토교통부의 건축정책관이면서 국건위의 기획단장을 겸하고 있는 이우재라고 합니다. 저도 오늘 개인적으로 참 많은 거를 느끼고 배웠습니다. 이 지자체별로 이 제도가 정말 많은 편차를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구나. 뭐 아주 잘하시고 계시는 데도 있지만 아직 없는 데도 많이 있으시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운영하는 데 있어서 뭐 아까 얘기 주신 것처럼 평균적인 예산을 주고 아주 고품격의 공공건축물을 요구하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들도 많이 갖고 계시다. 그런 현실들을 저도 몸소 느낄 수 있는 좋은 자리였다, 그렇게 느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제도 개선 관련해서 아마 여러 가지 말씀들을 주셨다라고 제가 이해가 되는데, 그 부분은 오늘 이 국건위하고 같이 저희가 이 자리를 마련했는데, 국건위에서 아마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들 많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토부에서도 같이 그 협조를 해서 이 공공건축이 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같이 노력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그 여러 분들께서 말씀 주셨지만 오늘 이 자리가 매우 뜻깊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런 그 유사한 기회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나온 걸 좀 정리하면 광역이나 기초단체나 그 총괄건축가랑 공공건축가에 대한 시스템을 좀 균일하게, 지금 물론 가이드라인은 있지만 그걸 좀 실행력 있는 이 균일한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구축하라. 그다음에 또 설계나 현상 공모뿐만 아니라 실행 단계에서 총괄건축가 역할 혹은 다른 구체적인 시스템이 좀 구축이 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게 잘 총괄건축가나 공공건축가의 제도가 제대로 정착이 되려면 예우나 그 체계나 이런 것들이 좀 갖춰져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 나온 거를 기반으로 해서 추후에도 저희 국건위에서 아마 더욱더 준비를 하고 더욱더 알찬 심포지움을 준비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 마이크를 위원장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 행사를 기획을 하면서 오늘 이 행사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날까 궁금했는데, 오늘 보니까 여러 지역의 발표를 보면서 지역사회의 노력, 지역사회의 열망이 엄청나구나, 그리고 매우 감동적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지자체가 시작된 것이 이렇게 오래전이지만 본격적으로 법적 제도적으로 지자체 원년이 1996년 김영삼 대통령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뭐 그 이후에 세월이 이렇게 많이 지났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지자체 정책이 성공적이다라고 그러는 진단과
이건 굉장히 뭐 심지어는 극단적인 평가는 우리는 뭐 저 나라의 규모가 중앙집권적으로 하는 것이 옳다 이러는 역설까지도 나오는 등 뭐 다차원적입니다. 우리나라의 규모가 미국의 몇 개 카운티에 불과한데 여기에 이렇게 잘게 쪼개서 지자체를 해야 되느냐? 이 제도가 지자체의 지방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이런 역설까지도 얘기되고 하는데 어쨌거나 오늘 이 지역의 다차원적인 노력을 보고 매우 감동을 받았습니다. 서두에 국건위의 목표, 지향하는 가치 그리고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제가 소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이미 지역적으로 실천되고 있다는 것으로도 저는 매우 감동을 느꼈고요. 뭐 발표를 보면 어느 도시는 개념적인 레벨에서 발표를 하셨고 어느 도시는 현실적이고 지극히 현장적인 발표를 하셨고 또 어느 도시는 미래 비전에 이렇게 중점을 둔 도시도 있고 또 어느 도시는 다분히 기존의 사례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신 분들 있으셨습니다. 뭐 이런 다차원도 그냥 다 좋습니다. 좋고요. 하여튼 우리는 비교 또 교류, 공유 이런 것을 통해서 발전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지역에서 각종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타자의 거울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한번 비춰보는 것이 이 발전의 계기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뭐 이런 말이 있죠. 이 think global, act local 이런 말을 하는데 지구적으로 국제적으로 사고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지역적으로 전부 많은 고민을 하시고 잘 하시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우리가 어떤 도시에 대한 오고 있는 시대의 어떤 철학, 가치, 어떤 도시의 윤리 이런 것에 대한 논의가 조금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 하고 있는 접근 방법론 이게 옳은가 그른가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이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피라밋을 놓고 본다면 제일 위가 아마 철학일 겁니다. 이 도시의 윤리나 철학에 관한 것일 거고 그 바로 밑에 있는 것이 기술적인 차원, 접근 방법론 이런 것일 거고 더 밑으로 내려가면은 도구적이고 수단적인 것 그거는 일반적으로 법 제도가 그 밑에 받쳐줘야 되는 것인데 이 법 제도적인 미비점에 대한 말씀도 많이 주셨는데 우리가 돌아가서 다시 논의를 하고 국건위가 어떻게 지자체에 권고할 수 있을까 어떤 식으로 지역적으로 양상이 많이 다르다는 걸 느꼈고 또 총괄 건축가에 대한 위상이나 대우가 어떻게 다르다는 것도 느꼈는데 법 제도적인 이 장치들을 어떻게 정립을 해서 지자체, 전국 지자체에 어떻게 우리가 권고를 해 나갈 것인가 뭐 이런 것에 대한 것도 저희가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오늘 푸념 비슷하게 지자체의 총괄 건축가들의 노력을 말씀하시면서 돈이 없다. 돈이 없는 관계로 이런 뭐 여러 가지 숱한 애로 사항을 많이 들었는데 좀 답답한 마음도 들었고요. 하여튼 이 국부가 어떻게 재분배되어야 하는지 국가의 행재정적 역량이 어떻게 재편성되어야 하는지 그런 생각을 저는 많이 했습니다. 이게 우리 국건위의 업무 범위를 넘는 국가 구조적인 문제이지만 이것도 한번 돌아가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왜 다
돈 없게 만들어 놓고 있는가 하는 것도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오늘 이후에 국권위는 무엇을 어떻게 어떤 수단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총괄 건축가 제도, 민간 전문가 제도를 지원할까를 우리는 한번 다시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전국의 산재에 있는 총괄 건축가들이 도시행정, 지방행정 구조 속에서 어떻게 일할 수 있게 할 것인가, 그들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지원할 것인가를 한번 논의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총론적으로 모두 이런 기회, 이런 모임이 자주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반복적으로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오늘 이 첫 회의, 첫 콜로키엄, 이 콜로키엄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콜로키엄은 순수한 우리말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서울대학교에서는 집담회라고 그럽니다. 이걸 콜로키엄을. 이 집합적으로 이 모여서 담론을 하는 것이다라는 거고, 콜로키엄의 일반적인 정의는 심포지아를 하는데 보다 캐주얼한 형식으로 토론하고 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그렇게 말씀을 안 드렸지만 그렇게 마지막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모임이 자주 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가을에는 찬바람 불 때는 우리가 한번 다시 모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희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또 오늘 어느 총괄 건축가께서는 저에게 별도로 이 서울에서만 이런 거 하지 말고 광역시 중심으로 국권위가 내려와서 한번 지역과 함께, 물론 그렇게 하더라도 다른 지역에도 다 초대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이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하실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씀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저는 오늘 하여튼 저희들이 만들어낸 행사지만 매우 뿌듯하고요.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행사의 효과, 가치가 오늘 스스로 다 증명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돌아가서 그 민간 전문가 제도의 방식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는데, 아까 저희는 4개 기둥, 이 중핵과제 4개 기둥을, 파르테논의 4개 기둥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그 외에 또 하나의 기둥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제도 혁신 분과라는 것을 가지고 있고, 또 지금은 6개의 제도 혁신 과제가 나와 있고, 그 중에서 건축 저작권에 대한 것을 지금 한참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런 제도 혁신 분과에서 이 법적 제도적 이 전문가 제도에 대한 논의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이상정 전 위원장님, 그리고 함께해 주신 한영건 대표님, 그리고 이 모든 총괄 건축가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만 더 있으면 저희가 더 이야기 나누면 참 좋겠지만 네, 아쉽게도 오늘 일정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늦게까지 함께 자리해 주시고 소중한 의견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자리가 미래 공공건축에 나아갈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기를 바라면서 이것으로 전국 지자체 총괄건축가 콜로키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돌아가시는 길에 답례품과 꽃을 나눠주신다고 합니다. 꽃을 가정에 가지고 싶으신 분들은 꽃을 챙겨 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